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이 대표는 열흘 전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김다영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김다영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열흘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2,000명, 보수단체가 1,500명가량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지지단체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이 대표 관련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보수단체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재판이 있는 서관 쪽은 일단 출입구를 폐쇄했고요. 동관 쪽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도 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안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법원은 보안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출입구가 일부 폐쇄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가 없어서요. 재판 당사자들은 평소보다 서둘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동선 관리가 더 편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2시간가량 뒤에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통상 10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출발을 했고 식사를 마친 뒤 법원 선고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입정을 하고 나면 재판부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이 진행되는데 주문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1시간 내외가 걸리기는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언급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대표 혐의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끝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고를 앞서서 이 대표 혐의를 다시 또 짚어보죠. 위증교사 혐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의 한 PD와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다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 씨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 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받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 않아서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서 위증했다면서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매일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 유죄일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위증 혐의는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이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행유예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은 검찰 구형일 뿐이고요.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 대표 정치 생명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이 대표가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1심 선고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과 3심에서 다퉈볼 요지는 남았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가 잘 정리해 줬는데 어쨌든 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해 법원 판단이 오늘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증교사 사건의 이 쟁점부터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까지 짚어봤는데요. 오후 재판 상황 역시 현장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저희 YTN 취재진이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가 찍힐 거라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선거를 앞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위해 조금 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판을 언급하는 대신 지도부 회의에선 경제나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빛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며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위증도 교사도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오늘도 많은 의원이 이 대표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선고에서도 무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어이없는 일격을 당해서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견고해 보이지만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표의 대권과도의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반대로 이 대표가 유죄는 물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대표적인 사법 방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의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권 역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정부 여당의 지지세율 반등, 국면 전환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계파 갈등이 확산해가는 건 뇌관으로 남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여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어요. 네, 국민의힘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동명이인이 8명 있다는 설명 등이 일부 최고위원 등에만 공유되고 있다며 특히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면 자신에게 온 사퇴 촉구 문자 메시지도 고발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 대표는 곧바로 김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설전 뒤에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 앞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번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는 어떻게든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권에 언급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슈를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공개 설전으로 번지는데 계파 갈등이 확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소여정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됩니다. 핵심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보통 이제 사안이 복잡하면은 선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건 자체는요. 일단 네. 범죄 혐의는 딱 하나밖에 되잖아요. 예. 유증 교사. 그러면 유증하라고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체도 뭐 녹취 파일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관련해서 유증죄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뭔가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그 결과 속보가 뭐 2시에 시작되면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30분 이내에 뭐 끝날 30분 가능성이 이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뭐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 지금 뭐 4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죄냐 유죄냐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무죄를 받게 된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는 유진교사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고, 또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형이 나왔지만 예. 지금 2개인데 하나가 오늘 무죄가 나오면 이제 하나만 사실은 항소심이랄지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좀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오늘 유죄가 선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이 이제 벌금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이제 우리가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되면 당연히 법정 구속되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실형을 선고했을 때, 예. 이제 실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단서가 없이 징역 1년, 1년 6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면 예.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은 2가지죠.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냥 선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경우 수가 이제 몇 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무죄냐 유죄냐고, 그다음에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죄냐 유죄냐, 유죄를 받았을 때 실형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느냐, 이제 이것만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좀 법적 해석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판사가 결정하면 구속할 수 있다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 구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약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고, 예. 그다음에 뭐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법조인들도. 예. 이제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지난번에 가결됐잖아요. 그래갖고 영장이 신청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범죄 안에 예. 유증교사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예. 이제 2번째 견해는 그 범죄 사실에 유증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범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증교사 하나 가지고 이제 법정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미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효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예. 또 견해가 있고, 이제 또 마지막 견해인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유죄 무죄냐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기 예. 때문에 판사가 당연히 실형 선고하면서 구속할 수 있다라는 또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 사실 이런 사례가 이제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해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일정 정도 판단이 언급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그 당시 이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명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영장 단계에서는 예. 입증됐단 말을 쓰지 않아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때는 입증, 증명됐다 쓰는데, 예.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보다는 좀 낮은 단계.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는 이제 재판이 정식적으로 증거조사 절차 같은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소명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좀 안이하게 본 것 같아요. 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유증교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영장 단계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명된다고 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증교사에 더 많이 SNS도 올리고 또 장외 집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1심 재판부도 그런 전의 판단을 뭐 참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예. 참작은 하지 않죠. 참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엔 소명이 됐지만 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소명된 걸 탄핵할 수 있는 증인이랄지 또는 다른 뭐 증거를 대면 그 소명이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소명이 됐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이걸 깰 수 있는 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했느냐, 예. 법정에서. 이제 그게 좀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명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죠. 어쨌든 검찰 측에서 지금 내세우는 핵심 증거는 바로 녹취록입니다. 김진성 씨와 과거 나눈 통화 내역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그런 말 별로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한 거다. 이것이 무슨 위증교사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녹취록이 한 30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모든 내용이 없이 사실대로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위증교사죄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있고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거 나눠서 보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게 또 녹취록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위와 진정성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실패한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한 유증교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증을 해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패한 유증교사라는 것은 원래 유증교사를 했는데 김진성 씨가 유증교사대로 이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실패한 유증교사는 사실은 음모예비가 아닌 음모예비죄가 있으면 처벌하는데 유증교사는 음모예비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패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이재명 대표 예. 측하고 민주당에서는 펴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입장은 그런 거죠. 사실대로 기억해달라고 기억내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은 실컷 유증교사를 해놓고 빠져나갈 어떠한 여지를 남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으면 예. 무엇하러 두 번이나 전화하고 변호사도 전화하고 또 변호인 의견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뭐 기억이 나는 대로 하되 뭐 변론서를 보낼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김진선 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유증교사 명백하다. 이게 이제 예. 검찰이 주장하기 때문에 예. 이 둘 중에 뭐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들어본 녹취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이런 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 거라고 그것은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야기죠. 변론에서 보낼 테니까 기억을 되살려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 하면 그것도 이제 유증죄가 될 수 있는 유증교사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기억나는 대로 또 어떤 취지의 증언을 하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유증교사가 되기 때문에 예. 판사가 그 부분이 뭐 유죄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2018년 12월에 통화 녹음이 지금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지금 증거로 검찰이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성 씨가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예.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피선거권이 뭐 10년 이상 제약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도 이제 사건 의뢰하면 의뢰인이 증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례남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검사가
아니 피고인하고 통화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면 예.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다급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 번이나 전화 걸고 또 변호사가 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번 전화 걸고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저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를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사실 녹취되는 것도 몰랐었고 김진성 씨도 의도적으로 녹취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닙니까? 녹음한 게 예. 아니고 그 당시에는 녹음을 안 했는데 예. 이제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으로 돌아가서 그렇군요. 저게 녹음이 되면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녹취 파일을 발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유증교사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아마 알선수재랄지 그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근데 압수수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안에 이재명 대표가 나눈 녹취 파일이 그 안에 자동으로 저장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파일을 재생해서 보니까 계속 뭐 부탁하는 취지, 증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유증 교사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 당시에 또 약간의 어떤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그 민주당에서 예. 검수 완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원래는 유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대모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되고 하면서 예. 그 시행령을 고쳤거든요. 예. 그래서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유증죄와 유증교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그때 경계선에 있었던 경계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으로 수사한 거니까 이거는 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뭐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법리적으로 거기에 등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등이면은 뭐 그 관련된 사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예. 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오늘 뭐 법원의 판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의 발단으로 올라가 보면 상당히 오래 거슬러 갑니다. 22년 전까지 지금 거슬러 갈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지금 발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2002년에 이제 검사 사칭했다고 그래서 예.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 이제 선거 방송 나가는 거예요. 경기지원 선거 방송 나가서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누명을 썼다고 하면 벌금이 확정됐는데 왜 누명이냐?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되는 건데 예. 그때 저 재판에서 김진선 씨가 이제 유증을 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유증교사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재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느 재판에서 유증을 했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예. 원칙은 검사 사칭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검사 사칭을 안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에서 김진선 씨가 유증한 게 드러나서 유증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 녹취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한 거는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부분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불리한 요소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유증교사, 유증죄가 있으면 예. 유증한 사람이 나는 유증하지 않았다. 내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무죄를 다툰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유증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난 유증교사 안 했다고 하고 유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유증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유증 교사를 받았다고. 김진성 씨도 오늘 선고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공무원 관계니까 오늘 선고가 잡혀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유증받은 사람이 유증했다고 하는데 유증 교사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면 예. 사실 이 판단의 문제긴 한데 일단 뭐 유증했다고 한 사람이 자백을 하면 유증교사 한 사람에게는 좀 불리한 요소로 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9월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이제 구형했는데요.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검찰의 짜깁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런 주장을 이제 이어왔는데 구형이 3년이잖아요. 네. 보통은 앞선 재판에서 보면은 이제 구형의 절반 정도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예.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선고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또 야당 대표고 예. 또 도저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건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한 대로 정말 짜게 끼고 증거 조작이다 보면 이제 무죄가 나겠죠. 이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형이 선고될 건데 이제 유증교사죄에 대해서는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상당히 이 죄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 뭐 무고랄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위증교사는 뭐 법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자체는 이제 예.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뭐 사법의 어떤 절차를 방해하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법원의 어떤 사법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예. 이제 법원이 굉장히 엄중한 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증교사죄도 사실은 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또 실형이다 같은 실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되는 사례가 한 뭐 6년 동안 뭐 90%가 넘어요. 95%. 예. 그래서 벌금형 남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또 죄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또 유증교사를 했는데 유증한 사람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랄지,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태도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교사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형량은 비교적 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검찰에서도 사실 뭐 징역 3년 구형한 것은 일반적인 유증교사죄에서 구형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를 구형한 거예요. 물론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5년, 10년도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 어떤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제 3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뭐 무죄가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다면 그것이 이제 정치 운명과는 어떻게 좀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집행유예가 예. 나오고 이제 실형이 선고나면 따라 달라진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면 예.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예. 의원직이 박탈되죠. 그리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대선 나올 수 있는 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뒤로 가겠죠. 대선까지. 예. 그럼 이제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예.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의원직은 상실하고요. 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재판에 이어서 아주 본인의 어떤 운명, 뭐 정치 운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정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오늘이 뭐 엄청나게 사법 리스크에 분수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뭐 판결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에 이제 1심 2개, 오늘까지 나오는 거 빼고도 3개 재판이 더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재판은 앞으로 3개가 남아 있는데 예. 이제 혐의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백현동, 대장동, 뭐 성남 FC, 예. 뭐 이게 한 테두리고요. 근데 대북 송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카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재판들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김진성 관련된 유진교 사건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하고 형량도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법적으로 형량이 예. 높지 않아요. 예. 근데 나머지 사건은 이제 형량이 오늘 법카 사건 빼고요. 뭐 5년에서 한 10년도 선고될 수 있는 유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무죄를 받아야 하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줄줄이 다가오는 재판 자체가 예. 유죄가 생기는 경우에 너무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북 선고 같은 경우는 예. 징역 5년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잘 방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사법적 고비를 맞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립니다. 특히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요? 네, 한반도 서쪽에 있는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면서 밤에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 20에서 60mm, 남부 내륙과 중부에도 10에서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강풍도 동반하겠는데요. 해안가와 호남, 충남, 영남 일부 내륙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내일은 전국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걸로 보여 강풍 피해에도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비온 뒤에 모레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서울에는 첫눈이 올 수 있다고요? 네, 북쪽에서 상층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은 9도, 모레는 1도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또다시 발달하겠는데요. 현재 서해 수온이 14에서 16도로 다소 높아 해상에서도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구름대가 더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예상되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다가 오후에는 주로 비로 내리겠지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다시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겠지만 강원도에는 최대 15cm, 경기 북동부에 최고 10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추위와 함께 비나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오늘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열린 추도 행사에는 강제 노역 희생자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박 대사의 추도사와 묵념, 헌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족과 정부 대표는 어제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파견하면서 전격 불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관해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강요가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장성 1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는 서방국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자국 관영 언론에 말한 내용입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젤렌스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데 한국까지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험 메시지로 읽히는데 언제든 신형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 том числе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이처럼 러시아가 연일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주는 서방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acron said is that we should not set and express red lin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discard any option. 독일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미사일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사령탑을 맡게 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전에 합리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전을 막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마이크 왈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and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end this conflict. 최근 우크라이나 확전이 북한군 파병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하면서도 이젠 맞대응이 아니라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And that's what we'll be working with this.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낙마한 뒤 민주당 인사들은 다음 부적격자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지목했습니다. 7년 전 성폭행 의혹과 소령 출신이 국방부를 이끌 수 있는지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e never commanded a unit. He never commanded a company, let alone battalions, brigades, or whole armies. He was a platoon leader. He served at a very low level in the military, and he wasn't charged. He wasn't even kind of charged in this. There was no crime committed. The police dropped everything. It's what's unfortunate in today's world. You can be accused of anything. CNN은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차원의 검증과 혹독한 청문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공습해 30명 가까이 숨지자 헤즈볼라는 로켓 250여 발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화는 이스라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진전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맞은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전날 사전 경고 없이 베이루트 도심 주택을 타격해 큰 인명피해를 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다며 이틀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도 폭격이 계속돼 어린이 포함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قاعدين ببيتهم بيشتغلوا بمهن متواضعة لحتى يأمنوا قوت عيشهم وما عندهم قدرة أصلا ينزحوا على أي مطرح.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건물이 파괴됐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해군 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지상전에서도 탱크 6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을 방문한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대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휴전안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proposal for a ceasefire. This was agreed. This proposal is pending with the final agreement with the Israeli government.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접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가 철수하고 완충지대를 레바논군과 유엔군이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레바논군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유로, 우리 돈 2,9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레바논군 기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국내 유명 배우 정우성 씨, 갑작스레 아빠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아이의 엄마는 모델 문가비 씨로 최근에 SNS를 통해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정우성 씨 측이 어제 이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우성 씨 측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사인 교제 여부와 결혼 계획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정우성 씨의 과거 발언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발언인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결혼 여부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11년 전 인터뷰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에선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평소 난민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며 제3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 정우성은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참석하며 혼외자 인정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젯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2주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삼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에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주요 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쇳물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9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불이 나면서 공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삼척에서는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700만 원어치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고 집안에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차량 석대가 도로 위에 엉켜섰습니다. 어제 오후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정부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상업적 농가는 아닌 거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관내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오늘 밤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조곡터널에서 화물차 석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가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온 화물차를 1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와 냉장고, 난방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농막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는데요. 농막을 바로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시청자 제보를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농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A씨. A씨는 판매자가 땅 주인이 갑자기 임대를 취소해 농막이 크레인에 실려 있는 상태라면서 빨리 거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을 보내주고 크레인 기사의 명함까지 보내주자 A씨는 안심하고 바로 구매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판매자는 물론 크레인 기사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농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시간 약속을 잡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죠. 크레인 기사분도 연락이 안 되고 그 농막을 판매하신다는 분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낸 크레인 기사 명함도 다른 크레인 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호를 도용당한 크레인 회사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며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 상호 자체가 뭐 이름 걸고 하는 거라서 그런 뭐 이미지 훼손하고
그다음에 제 로고 같은 것도 제가 다 직접 다 만든 건데 그거를 나쁜 데 사용하니까. 충북 청주와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8명, 금액은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같은 수법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계약금이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취재진이 판매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를 당했다며 판매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병원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리자 한 병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응급 의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 A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최대치입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만 사법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인지 알 수 없고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됩니다. 잠시 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법원 앞에도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집회, 반대하시는 분들 집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뭐 얼마나 갈까요? 지난번에 한 70여 명 정도 갔었다고 하던데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가지 예.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저번과 같이 이번 위증교사 선거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비공개 최고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의원들이 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여러 지도부랑 해서 여러 의원들이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일단 뭐 당내 분위기는 1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이후에 어떻게 당이 좀 나름대로 표면적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해왔다고 평가를 하나 지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다시 앞둔 상황에서 조금은 찹찹한 심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정들도 그렇고 뭐 말도 대단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2시 이후에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모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기조로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조를 좀 민주당 전체적으로 좀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법부 비판에서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바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바람직한 얘기죠. 사법부 판결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든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치행위 하고 있는 거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발언인데 과연 오늘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의 반응이 지금 저 말씀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1심 선고 오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증은 그 위험성만 창출해도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하거든요.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유예를 붙여주려면 뭔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치고는 권력을 이용했다, 집요했다, 집행유예가 안 붙는 징역 1년 실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 4조에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 기소,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리는 이제 검사가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당시 이제 검찰은 부패, 경제 이 부분만 수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한동훈 대표는 이걸 시행령을 고쳐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법의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증교사 그 재판을 맡은 판사께서는 재판만 하는 판사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 잣대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이게 법에 위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아닌 위증교사 부분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별건으로 잡아다가 기소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공소가 가능한 권한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공소기각 판결을. 그렇죠. 공소가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태 의원이 이제 오랫동안 검찰에서도 근무를 했고 굉장히 법 해석에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태 의원이 저런 어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검찰의 공소 자체가 적절했느냐 여부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뭐 여의도에 뭐 법조인 출신들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분석들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장관이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22년 9월 검수 원복 이후에 무고나 위증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2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 사법체계에 그러한 이건태 의원의 주장과 같은 판례가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럼 2년 동안에 무고나 위증교사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했을 텐데 모든 그것 관련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느냐 그 얘기부터 해주셔야 하고 그러면 검수 원복을 했던 시행령의 효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건데 분명히 법에 등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한 그 시행령, 그 효력을 판사가 보고서 아 이건 공소기각에 해당한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걸 수사해서 했다. 이 얘기는 오늘만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위증교사 관련한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절차가 잘못되고 뭔가 형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재판 결과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결과를 뭐 쪽집게처럼 맞췄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제 집유 안 붙은 1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들어보니 집행유예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뭔가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무고에 의해서 KBS PD 사칭 얘기하는 겁니다.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또 그것과 유사한 어떠한 형량에 있어서 조금 감경해 줄 만한 그런 사안이 없다. 그래서 실형이 나왔을 때 집행유예까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쨌든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 이재명 대표 뜻을 받아들인 것인지 민주당의 이제 지난 주말 집회도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도 없었고 뭐 파란색 깃발도 안 보였고요.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집회 인원도 이번에 추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3차 집회까지는 뭐 이렇게 당복을 입고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위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자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방탄성격인 거 아니냐,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혹시 공직선거법의 2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압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거를 괘씸죄로 여겨서 과중한 형량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저변에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4차 집회에서 이 복장을 자유화하고 했던 부분들은 이 집회 자체가 너무 이질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마치 뭐 어떤 각 지원의 깃발을 들고 파란 옷을 입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도 보면 아, 이 집회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구나. 그냥 이건 민주당끼리 하는 집회인가 보다고 생각할 공산이 커요. 오다가도 아니다, 이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집회로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집회로 그냥 아무나 와서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라면 같이 동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법부의 재판과 연계돼서 갑자기 당복을 입지 마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입으신 분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과 연계돼 있는 거는 좀 과다한 해석 같다라고 봅니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추산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사실상 이제 추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한동훈 대표도 그러고 국민의힘 측에서 추산이 몇 명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집회의 어떤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뭐 1,000명이 더 오면 어떠고 2,000명이 더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결집의 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는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세 가운데서 필요에 있다면 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정부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도의 메시지 톤이 적절한 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건태 의원 주장처럼 뭐 언카운터블 셀 수가 없었다. 뭐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늘 또 한 번 사법부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집회 또 결집의 세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30날로 이제 볼 수 있는 토요일이죠. 앞으로 집회에 대해서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어요. 이 집회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고 이건태 의원이 뭐 언카운터블 이런 얘기한 건 상당히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왔다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이건태 의원은 아셔야 됩니다. 네, 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민주당이 이번 주말 집회를 공지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이유가 이 집회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집회가 아니라는 입증이에요. 여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촉구 집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예정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투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일단은 집회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보는 것이지. 이번 주는 쉬어갈지 그냥 할지 아직 일단 모르는 거예요. 28일 날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 처리 결과가 민주당이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또 뭐 긴급공조로 해서 토요일 날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그 부분이 재판관에 연계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선거법 1심에 이어서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나오다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무게도 좀 무거워지고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면 당내도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지만 오늘 박수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다. 이재명 밖에 대통령할 인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당내 좀 공고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현재 민주당에서 공고해 보인 듯 하지만 결국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쭉 억지로 끌고 왔다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만 봐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그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조국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중심지 호남의 지지세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외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분이 없다는 얘기. 이 얘기는 민주당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예요. 조국신당, 조국 대표 빼면은 우리 알고 있는 의원들 없듯이. 거대 정당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빼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힘을 모으겠다는 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의 사례는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포스트가 보이십니까? 대안이 될 만한? 뭐 몇 명 제가 생각이 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로만 뭉쳐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오늘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중하게 예상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대단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다음은 누구냐? 그 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오늘 나누는 얘기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친명 중에서 누구냐?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서정욱 변호사는 친명을 좀 본인이 취재했다고 하면서 추미애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은 친명을 취재하면 취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취재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친명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접근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뭐 제가 저분 인맥까지는 잘 몰라서. 근데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친명계에서 포스트를 당내에서 거론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위기에 처했지라 할지라도 지금 친명이든 친명이 아니든 고개를 드는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도의가 없는 사람을 지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정치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고가 무죄가 나오든 중형이 나오든 간에 향후에 2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력이 끝났어. 이제 내가 그걸 할 거야. 라고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김민석 의원이든 정청래 의원이든 추미애 의원이든 좋을 게 뭐가 있죠? 이게 정치가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흐르는 듯이 두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자리로 가는 예. 어떤 세력에 있어서의 그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화면평에 오르는 거 보면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분들을 싫어하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은 외부에서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견고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의원 얘기도 다소 좀 박수현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위기에 있는 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을 들어주고 당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결집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께서도 지금 뭐 포스트 뭐 구체적인 인물을 좀 거론하기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자연스럽게 있으시겠죠? 드러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인진적으로 친명계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뒤를 이을 사람은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은 친명계 쪽에서는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추미애 의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고 정치적으로도 이미지가 그렇게 썩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이미지라고는 보이진 않아요. 삼김 삼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분들의 대중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럼 그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잠깐 벗어나 있다가 이 기회에 부각되는 그 탄성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낙연 전 총리도 계시잖아요. 따라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말고도 인물이 많다. 그리고 꼭 친명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 친명 정치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과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좌지우지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도 뒤숭숭한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를 맞은 야권의 대표가 또 한 명 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죠.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정당입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네,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을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했던 말 국법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다음 향후의 일정보다는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정당으로서의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심겠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의미 같은데 일단은 이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조국 혁신당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발언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뭐 좀 마음속으로 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것들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향후 후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좀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 12월 12일 이후에는
조국 혁신당 이름에서 조국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당명을 않을까. 바꾸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표가 수감 생활하는데 예. 수감 생활 중인 예. 조국 대표의 이름을 쓰는 정당의 명칭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예. 아마 당명 개정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제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과 합치게 될 건가?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 비례의원 12명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합당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에서 제명을 해야 이제 옮길 수가 있는 예. 방법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조국 대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조국 신당은 그대로 유지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조국 대표 지금 말씀 들어보니 안타까워요. 자, 핸드볼에 심한 반칙을 한 선수를 2분간 퇴장시켰다가 2분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판받고 2년 동안 수감되느냐, 물론 결론 아직 안 났습니다만은 그 위중함을 생각을 하셔야죠. 형사처벌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아예 도외시하고 나 2년 지나면 다시 나와서 정치할 거고 27년 돼서는 못 나가지만 32년 돼서는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여기에 공감하실지, 사과나무가 잘 자랄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1심까지 나오고 이제 재판이 줄줄이 있으니까 뒤숭숭한데, 안 그래도 민주당 내 비명계 친문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손을 잡거나 뭐 정계 개편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상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 대선 주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과 손잡을 공사는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의 후보가 돼야만 이재명 대표와 겨룰 수가 있지. 그렇군요. 굳이 왜 당내에 큰 운동장을 놔두고 굳이 좁은 운동장에 가서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더 협소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당내에서도 운동장을 크게 못 쓰는 분들이야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고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꾀할 수 있으나 예. 아마 극히 일부분 뭔가 당내에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나머지 대다수,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언론상에 떠오르는 뭐 상김 정도는 절대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고 정계 개편을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함수 관계가 전혀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조국 두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뉴스를 뒤덮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문제로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도대체 똑 부러진 한동훈은 어디로 갔나? 김은혜 의원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누가 당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면서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매사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냐, 왜 이것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가고 있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에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방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당내 게시판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게다가 한동훈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글의 진위가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말할 때냐. 이게 이제 예.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게시판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한 12건 정도의 글의 내용이 대단히 악의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그것은 모두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제3자가 쓴 글임이 이미 판명이 됐어요. 예. 나머지 뭐 가족과 이름이 동일한 분이 썼던 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문과 사설의 링크를 인용한 것이고 또 어떤 글 같은 것도 그렇게 내용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길래 가족이 했냐 안 했냐를 묻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 대단히 답답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 내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분들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공격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공공함을 탈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장해찬이라는 분은 당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당을 향해서 저희 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 또한 부당하다. 이런 발언을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도 이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오늘 한동훈 대표를 SNS를 통해서 저격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맥락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었던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를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래서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27명.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그 리스트에 김은혜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은 지금 그래서 한동훈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이런 걸 물을 게 아니라 그래서 김은혜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왜 했다는 겁니까? 갑자기 여기서 김은혜 의원은 왜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신지호 조직부총장도 그렇고 결국은 명태균 리스트 연관돼 있으니까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 그냥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겠다는 의도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당 정치를 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렇게 정당 내에서 어떤 이 기득권 싸움에 이용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당원들이 의견 표출하는 곳이고 익명 게시판인데 이거를 드러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까지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가지고 밝혀라. 저는 김은혜 의원 그 메시지 중에 하나를 보태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면서 왜 이렇게 침묵하냐. 저 같으면 가족 앞에서 왜 뚝 부러졌냐. 라고 비판을 하면서 좀 더 좀 풍자 있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을 보면 명태균 리스트, 김대남 이 두 단어에 전 주목했습니다. 그 두 단어의 교집합은 뭐냐면 저는 김대남 씨도 용산, 명태균 씨도 용산입니다. 그 교집합은 저는 이제 이 개인적인 추측일지 모르나 김건희 여사가 또 저기에 교집합은 있겠죠.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를 흔들 때 어디를 기대고 흔드느냐에 대해서 전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국민들이 참 한심하게 보겠으나 꼴뚜기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친윤이 꼴뚜기가 되느냐 친ян이 꼴뚜기가 되느냐. 어차피 어물쩍 망치는 꼴뚜기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꼴뚜기가 되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기든 지금 현재까지 친윤이 이기든 이거는 결국엔 국민들한테는 좋은 점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빨리 수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사실 여부 나오면 누군가는 망신을 당하는 게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데 신지호 조직부총장은 이거 제2의 익심 논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한동훈 대표가 답변하지 않았다. 그때 논란하고 아주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자에 답을 안 해서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식으로 자꾸 공격 소재로 삼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는 이미 뽑혔고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단합해서 나가야 될 시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란은 빨리 종식돼야 할 문제이고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나 이것도 친윤, 친한 갈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뭐 그때 헛웃음을 짓는 그런 표정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지도부 회의 때 좀 메시지를 좀 조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발언은 이거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 공개 회의예요. 비공개도 아니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김민재 의원이 발언을 하신 내용이 너무 돌발성이 커서 한동훈 대표가 즉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김민재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사실관계 틀린 게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기사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기사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의원이 그럼 말씀하신 뭘 것은 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걸 모르겠고 예. 지금 저 얘기를 할 상황이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다 찾아본 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에도 없는데 그런 기사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건 뭐 어떤 맥락으로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기사를 봤는지 예. 유튜브를 봤는지. 아, 유튜브. 이게 보통 유튜브를 기사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예. 아니면 뭐 게시판을 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최고께서 저와 같이 공개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켜간 건 면전에 대놓고요. 면박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 논란과는 전혀 다른 공격의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내로남불 아닌가? 당신은 당대표 자격 없어.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누가 이기든 간에 꼴뚜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어물전이라는 국민의힘이 누가 이겨도 망신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여기에서는 좀 강할 수는 없다. 일찍 좀 진화를 하지. 저렇게까지 방치하니까 김민전 의원도 확인되지 않는 말을 갖고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용산 출신 김은혜 의원 그리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제 뭐 협공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처럼 축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준석의 운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예전에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친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까 싶어요. 63%의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됐던 대표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당원 게시판으로 흔들 수 있다? 저는 만에 하나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로 지능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의도는 충분히 친윤 쪽에서 품을 수 있으나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좀 그래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많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뭐 중도층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이렇게 4분 오열할 때냐 당 지지율이 이러다 더 떨어지겠다 이런 뭐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 익명 게시판에 글 올렸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 말고도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됐고 의료 관련한 문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뭐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잠시 또 해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최민희 의원은 좀 극단적인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비명계가 움직이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실제로 비명계 움직임도 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다소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비명계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면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명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엉덩이 가벼운 정치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좀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이 힘을 보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예.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거친 언사를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뭐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겁니다. 이런 발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튀는 행동들은 결코 이재명 대표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저는 일부 의원들 외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윤희석 대변인께 또 이런 질문도 드릴게요. 뭐 비명계 아직은 뭐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서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결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1심인데 이후에 뭐 파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파장이 클 거예요. 예. 하나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왔고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인정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속된 말로 이제 후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는 대선이 안 되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뜻과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을 옹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력과 뭐 연대를 해서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할 시점이 오늘이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고비입니다. 이제 잠시 후 2시에 1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고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